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모텔에서 가족들과 귀신의 소리를 들었다. 가족과 여행 중 모텔에 머물렀습니다. 이 모텔은 이 모텔 앞 오거리를 XX 모텔 오거리라고 부를 정도로 이 지역에 아주 오래된 모텔입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자다가 복도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깹니다. 또각 하이힐 소리가 유난히 큽니다. 또각 쿵 하는 큰 소리가 나더니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넘어졌놉니다. 술에 만취한 여자 혼자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야기합니다. 혀가 아주 많이 꼬여 있습니다. 304호, 304호야 304호로 가야 돼. 또각 끼익 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또다시 쿵 하고 세게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여기저기서 또각또각 하면서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으어하면서 크게 소리를 내고 복도에서 다닙니다. 아내 옆에서 자던 아기가 그 소리에 놀라서 깼습니다. 아 미친년들 술 취했으면 곱게 자지 저게 뭐하는 짓이야 하고 제가 말했더니 아내가 아니에 여보 우리 아기 원래 이 시간에 한번 깨 합니다. 제가 그래 하고 마저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은 컵라면입니다. 복도에 있는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뜨고 304호가 어떤 방인가 쓱 봅니다. 제 방은 302호, 304호라, 303호, 305호.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304호는 없는 방입니다. 잠결에 403호를 잘못 들었나라고 생각했지만 수층도 없습니다. 3층 위층은 바로 5층. 들어가자마자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304호 방이 없어. 제 아내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이 말합니다. 무슨 말이야? 어제 술 취한 여자들 분명 304호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304호가 없어. 사자가 재수 없다고 안 쓰나봐. 아내가 모르겠다는 듯이 화장실에 갑니다. 그리고 새 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나옵니다. 여보 어제 자면서 욕한 게 그거였어. 무슨 말이야? 어제 자다가 애가 우니까 갑자기 욕하길래 나는 잠꼬대 아는 줄 알았지. 어제 여자들이 술 취해서 복도에서 떠들었잖아. 나 밤새 냉장고 소리 때문에 못 자고 깨 있었는데 정말 여보. 나 장난하는 거 아니고 밖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애 깰 때도 조용했어. 어제 그 여자들이 떠들어서 애기 깼잖아. 무슨 소리야 여보. 장난 아니라니까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 저는 뭘 들은 걸까요? 제가 어젯밤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모텔 귀신하면 항상 복도에서 뛰어다닌다느니 살려달라고 소리 지른다니. 지금 멘붕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 집은 어둡다. 우리 집은 어둡다. 김마저 빨아들이는 블랙홀 마냥 어두침침하고 모든 것이 흐리게 보이는 집에서 언 10년째 나는 살고 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열쇠로 문을 열고 집에 왔다. 다녀왔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대답. 술 먹고 들어올 때나 일이 늦게 끝나 늦게 집에 들어올 때나 일찍 끝나 집에 일찍 올 때도 날 맞이하는 건 소름 끼치는 어둠뿐이다. 신발을 벗고 복도로 들어선다. 어두침침한 복도가 보인다. 나는 서둘러 불을 켠다. 불을 켜도 어두침침한 느낌은 가시지 않는다. 땀에 젖은 옷들을 벗고 샤워를 시작한다.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 눈에 샴푸가 들어갈까 눈을 감는다. 머리를 씻고 이제 물을 붓는다. 왠지 모를 공포감이 느껴진다. 눈을 뜨면 무언가 눈앞에 서 있을 것 같은 느낌. 공포가 느껴진다. 싸늘하다. 5분, 10분. 시간은 흘러간다.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를 것에 대한 공포감에 눈을 뜨지 못한다. 마침내 쥐어짜낸 용기로 눈을 뜬다. 아무것도 없다. 헛웃음이 나온다.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TV를 켰다. 별 볼 일 없는 소식을 전하는 뉴스가 나온다. 그런데 무언가 내 시선을 잡아끈다. TV가 아닌 TV 바로 옆에 위치한 일장 부엌. 어두운 부엌. 무언가 나를 바라보는 것 같다.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 나를 노려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 아니 노려보고 있다. 사람은 극도의 공포에 질리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 않는다. 그대로 굳어버린다. 나의 심박수가 올라간다. 숨이 거칠어진다.
몸이 경직되어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다. 시선은 TV 뉴스가 아닌 부엌에 고정되어 있다. 가위에 눌린 듯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간신히 새끼손가락을 살짝 움직여본다. 몸이 움직여진다. 일어나서 부엌에 불을 켜본다. 아무것도 없다. 허탈한 기분이다. 나는 조금씩이 어둡고 기분 나쁜 집에 침식되어 가는 느낌이다. TV를 끄고 내일 있을 아르바이트에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침대에 누웠다. 휴대폰을 켠다. 메일을 확인하다가 눈가에 무엇이 비치는 느낌이다. 슬쩍 곁눈 질로 옷장 위를 본다. 옷장 위에서 누군가가 날 바라보고 있다. 시선이 느껴진다. 이번엔 진짜다. 꼼짝할 수 없다. 이 방 안엔 나와 이름 모를 기분 나쁜 그것이 있다. 이대로 그냥 눈을 감는다. 무언가 내 몸 위에 올라타 있는 듯한 묵직함이 이불 위로 느껴진다. 나는 감히 눈을 뜰 수 없다. 내 눈앞의 공포를, 보이지 않는 공포를 마주할 자신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눈을 못 뜨겠다. 그렇게 나는 이 집안의 어두운 시선 속에 침식되어 버렸다. 세 번째 이야기, 귀신의 장난. 실화입니다만 잘 생각해보면 딱히 타인에게 무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건을 겪은 저만 오싹해지는 이야기거든요. 각설하고 제가 초등학생 때 일입니다. 당시 저는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한옥을 개조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개조 한옥은 달동 내 위치에 있어서 늘 스산한 분위기를 풍겼죠. 개조 한옥은 고래 한옥이라고 마당과 별채가 있고 본체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당연하지만 저는 본체에 살았는데 집의 구조상 본체의 현관문 바로 옆에 부엌에 창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즉 부엌 창문이 열려 있다면 현관문의 잠금을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구조이지요. 그리고 그날 초등학생이던 저는 학교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열쇠를 깜빡한 거죠. 당시 맞벌이신 부모님이 집에 계실 리가 없었고 저는 당연히 부엌 창문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엌 창문은 안에 낙이 잠겨 열리지 않았죠. 몇 번이고 창문을 열어보고 투명한 유리창문을 살펴봤지만 확실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당에 앉아 어머니를 서너 시간 기다리자 일을 마치신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사정을 말하고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말하시는 겁니다. 왜 창문을 열고 현관문을 따지 않았니? 하시면서 드륵하고 창문을 여시는 겁니다. 절대로 어머니께서 창문의 낙을 여신 게 아닙니다. 들어가자마자였고 제가 바로 옆에 있었기에 혹시라도 락을 푸셨다면 제 눈에 보였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 꽉 잠겨있던 창문. 하지만 어머니가 현관문을 여시자 풀려 있었죠.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데 말입니다. 그때 열린 창문을 보며 느끼던 척추를 타고 올라오는 짜릿하고 섬뜩한 느낌.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뭐 귀신이 나타나서 해코지를 한다거나 그런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제겐 잊지 못할 공포실화입니다. 아마 분명 귀신의 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에 집에 가는 길. 모두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지하철역이나 택시 타는 곳까지 가는데 가는 시간이 너무 긴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런 것에 대한 것입니다. 2006년도 7월 회사에서 한참 밀고 있던 패키지 투어가 대박을 터뜨려서 일손이 모자라던 때였지요. 기본 11시까지 근무. 심한 날은 2시나 3시 퇴근도 있었습니다. 그늘도 2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동료들이랑 같이 한참 내려오다가 번뜩 엑셀 파일을 백업해서 가져오지 않은 것이 생각나더군요. 미안하다고 동료들을 보내고 급하게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경비 아저씨가 퇴근 전이었고 무사히 파일을 가지고 회사 문을 나오는데 그 순간부터 자꾸만 뒤에서 뭔가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시간인지라 개미 한 마리 안 보이고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하더군요. 평소엔 잘 사용하지도 않던 휴대폰 mp3까지 써가며 길을 내려오는데 한참 노래를 듣고 있는데 노래 중간에 뭐라고 해야 하나? 씩씩 소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잡음이 섞여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폰이 오래돼서 이런 건가 싶었는데 노래 공명을 바꿔봐도 같은 소리가 들려서 순간적으로 몸을 획 틀었는데 가로등만 켜져 있을 뿐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래도 마음이 자꾸만 불안해서 빠른 걸음으로 한참을 내려오는데 이상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평소에 걷던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노래가 7곡 가까이 바뀔 동안 걸어 내려왔는데 평소에 10분이면 도착하는 역이 코빼기도 보이질 않는 겁니다. 기분은 점점 더 묘해지고 눈앞에 켜져 있는 가로등은 또 왜 그리도 밝은지 한참을 걷고 또 걷고 안 되겠다 싶어 뛰어도 봤지만 끝도 없이 펼쳐진 내리막길을 보면서 내가 귀신에 홀렸나도 싶고 어두워서 길을 잘못 들었나도 싶고 그렇게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핸드폰에 들어있던 24곡을 다 들을 때까지 걸어 내려왔지만 역은 보이지 않더군요. 한 곡당 3분씩만 쳐도 1시간은 훌쩍 넘길 시간 동안 걸었지만 오로지 너무도 환한 가로등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다가 우연히 사거리 뒤쪽 한 골목만 가로등이 꺼져지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리로 발길을 돌렸고 5분도 안 돼서 역에 도착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드디어 왔구나 싶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저쪽에서 동료들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놀란 듯이 보면서 회사에 간대지 않았어?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녀왔다고. 근데 왜 이리 늦게 오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그냥 왔다는 겁니다. 자기들 앞을 지나쳐간 사람도 없었고요. 때마침 여사원들이 무섭다고 그만하라고 해서 역 앞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잡고 다들 집으로 갔습니다. 바로 제 밑에 후배놈이 그때 제가 살던 집 근처에 살아서 돈도 아낄 겸 같이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막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후배가 그러더군요. 정말 궁금한데 어떻게 자기들보다 앞으로 왔냐고 지름길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회사에서 역까지 길이 딸랑 하나인데 지름길이 어디.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역까지는 오로지 길이 단 한 개. 그리고 그 길엔 가로등이 없거든요.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내려왔던 그 환한 가로등이 켜진 길을 끝까지 따라갔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것을. 하나 더 그 불 꺼진 길로 왜 내가 갔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다 새삼 엄마가 너무 고맙고 그리워졌습니다. 너무나도 낯익던 그 길은 지금은 하늘로 가신 제 어머님의 묘지로 가는 전북 정읍의 어느 시골 마을 골목길이었거든요. 5번째 이야기, 사라진다. 때는 3년 전이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물건이 사라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칫솔이라던가 양말이라던가. 하지만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음은 점점 더 큰 것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자고 일어나면 옷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부모님은 도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감시 카메라를 달고 경찰을 불렀지만 도둑은 아니었다. 그저 내가 자고 일어나면 사라져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괴현상이 일어난 지 6달 뒤에는 컴퓨터마저 없어졌다. 나는 가족들에게 이 일을 상담해 보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고 그저 집에 있던 물건들은 점차 사라져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부모님이 날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몰래 어디 숨겨놓고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변변치 않은 대학을 나와 취직을 하지 않고 집에 눌러 사는 백수였지만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증오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난 믿어달라고 했지만 부모님은 날 믿지 않았고 결국 내 편을 드는 여동생과 함께 나를 집에서 내쫓았다. 여동생은 내 편을 들었다가 이런 꼴이 되었다며 날 원망하고 영원히 미워할 거라며 날 떠나갔다. 유일한 안식처마저 사라진 나는 거리 이곳저곳을 방황하며 집에서 챙겨나온 돈으로 근근히 살아갔다. 그러기를 일주일 내 돈이 모두 사라졌다. 정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그렇기에 나는 노숙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박스를 덮고 자고 일어나 보면 내가 덮은 박스는 물론 주위에 있던 노숙자들의 박스도 없어지기 일쑤였다. 일찍 일어난다는 사람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며 점점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억울했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렇게 나는 어디에도 가지 못하는 몸이 되어 불행의 아이콘으로 낙인이 찍혔다. 인터넷이란 건 무서운 것이다. 내 주변에 있는 물건은 죄다 없어진다는 게 알려지고 얼마 안 돼요. 거의 전국 모든 사람이 내 얼굴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망할 놈들이라고 난 생각했다. 난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저 내 주변에 있는 물건이 사라진다는 것 자체로 날 증오하고 미워했던 것이었다. 이때부터 나는 뒤틀리기 시작했다. 당신들이 그렇게 나를 싫어한다면, 좋아해주지 않을 것이라면 난 더더욱 악질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길거리 아무데서나 잠을 잤다. 그때마다 일어나면
주변이 텅 빈 걸 보고 희열을 느끼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이 세상의 물건을 지워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고선 얼마나 지났을까? 이젠 내 주변에서 사람도 없어지는 것 같다. 아무도 날 건드리려 하지 않는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 검게 변했다. 모두를 사라지게 해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갔다. 그러다 보면 점점 내 주변에서 무언가 사라지는 현상의 범위가 더더욱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난 버려진 놈이니까. 그냥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금을 맞이했다. 나른하다. 마치 몸 전체를 두들겨 맞은 듯한 느낌. 다리를 움직여 걸어본 게 언제일까? 태양과 달은 어제 사라졌다. 그저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 백색의 공간에서 난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것이다. 지난 3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고 많은 것들을 없애고 그렇게 나 혼자 남게 되었다. 이제 눈을 감고 일어나면 나도 없어진다는 안도감에 난 이제 눈을 감으려 한다. 눈을 감으면 그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차원의 저편으로 넘어가기를. 눈을 떴다. 눈앞에 있는 건 흰색의 공간.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저 혼자 남아 있었다. 몇 번을 눈을 감고 잠을 청해서 일어나 봐도 난 사라지지 않았다. 차라리 죽여줘. 난 속으로 외쳤다. 하지만 이 무의 공간에서 내일은 없다. 신은 없다. 나는 혼자고 혼자였으며 혼자가 되었다. 6번째 이야기. 지옥. 나의 고등학생 시절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다. 항상 남들과 몸으로 부딪히는 것을 좋아했다. 주먹귀나 쓴다는 녀석들을 차례로 제압하고 다녔던 것이 유일한 낙이 되어버렸을 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우월감은 어느새 옥저로 변해 있었다. 거기에 꿀리지 않는 체력과 자존심이란 왕관을 쓰자 안아서 충신들이 모여들었다. 물론 절대 권력의 대가는 반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역할이었다. 기분이 좋은 날에는 조용히 하려 했지만 그렇지 않은 날에는 몇몇째 몰의 희생이 필요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었거나 슬슬 기어오르는 놈들을 지목하곤 했는데 가끔 예의가 있었다. 최영수, 이진철. 단지 맘에 안 들게 생겼다는 이유 하나였다. 천미 따위가 어찌 감히 왕에게 대적하겠는가. 맞으라면 맞는 것이고 침 뱉고 먹으라면 먹는 것이다. 애석하게도 연민 따위는 느끼지 못했다. 그저 철창 안의 원숭이들이었고 난 즐거운 관람객이었다. 언제는 정말 죽기 직전까지 후렵했었다. 영수의 팔목에 금이 갔고 진철의 다리가 부러졌다.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아니, 감히 말리지 못했다. 나중에서야 용기를 낸 누군가가 그 이유를 물어봤었다. 아, 시발 그때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든. 녀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기적으로 월 10만원 입금하라던 협박을 강화시켜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처음에는 둘이서 꼬박꼬박 40만원씩 잘 바치다가 갑자기 20만원으로 줄었는데 범인은 진철이 녀석이었다. 며칠 전부터 연락을 피하는가 싶더니 입금이 끊김과 동시에 녀석의 모습도 사라졌다. 영수를 집요하게 추궁했지만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다. 아쉬워할 필요는 없었다. 영수가 두 몫을 해내면 됐으니까. 입금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할 때면 얼마 전에 시작한 사채업에 단골 손님으로 끌어들였다. 날 원망하지 말라고. 널 버린 친구를 탓하란 말이야. 나와 달리 녀석은 진심으로 진철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언젠가 돈을 갚으러 왔던 영수가 진철이 궁금하지 않아? 뭐가? 왜 연락이 끊겼는지. 알 거 없잖아. 제때 돈 갚기나 해. 그렇게 진철이란 친구의 존재는 서서히 잊혀갔고 5년이란 시간이 흘러갔다.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습관처럼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명품 브랜드 특유의 매끈함과 찬란한 금색 빛깔이 손에 들러붙었다. 비록 2달치 월급을 몽땅 털어버렸지만 하는 일이 일이다 보니 쉽게 거금을 만질 수 있었기 때문에 별로 위협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 잘난 콧대를 더욱 높여버렸다. 제발 한 달만 시간을 더. 입맛 까다로운 호랑이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토끼는 더욱 몸을 웅크리며 빌빌 떨었다.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 그러나 청바지는 색이 닳고 달아 하얗게 변해 있었다.
아래를 힐끔 쳐다보니 신발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양쪽 발은 다 찢어진 슬리퍼가 대신하고 있었다. 녀석의 모습은 누가 봐도 허약한 토끼이자 훌륭한 먹잇감이었다. 탁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더니 커다란 울음소리가 났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영수가 순간 몸을 뒤로 젖혔다. 야, 이 개새끼야. 지금 이게 몇 번째인지 알아? 미안해. 미안하면 빨리 돈을 갚으란 말이야. 뒤지고 싶어. 뭐라? 대답이 없다. 소매를 걷어붙였다. 우락부락한 팔 근육이 그대로 드러났다. 시계를 풀어 주머니에 넣고는 단숨에 영수의 멱살을 들어 올렸다. 자물쇠처럼 꽉 잠긴 내 손을 풀지 못하고 바둥거리는 녀석의 모습은 역시나 흥미로웠다. 갚으라는 돈 대신 항상 내게 짜릿한 전율을 주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존심 따위 다 팔아버린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말이다. 조금만 힘을 가하면 어찌할 줄 모르고 바둥거리는 쥐새끼처럼.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복부를 걷어쳤다. 이번 타격은 꽤 힘이 들어갔다. 멀리 굴러떨어져 나간 영수의 입은 쉴 새 없이 무언가를 토했다. 다음에 내가 찾아올 때는 각오해 두는 게 좋을 거야. 사실 더 패주고 싶었지만 쓰레기장 같은 집안에서 나는 냄새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애초에 집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골목길 옆 작은 공간에 판자 몇 개를 얹혔으니 말이다. 뻔히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무슨 생각으로 사채를 썼는지 내 알 바가 아니다. 적어도 다음 주까진 돈을 받아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줘야 한다. 어휴 거지 새끼. 나 같으면 자살하고 말겠다. 시계를 꺼내 손목에 차려는 찰나 이상한 흔적이 눈에 띄었다. 영수의 멱살을 잡을 때 녀석이 바둥거리며 내 팔을 꽉 쥐었던 흔적이었다. 동상 걸린 피부처럼 빨간 손자국 모양으로 심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대충 소매로 가리고는 이를 부득부득 갈았다. 그때까지 돈 안 가져오면 진짜 죽여버리던가 해야지. 언제나 적응이 안 되는 쓰레기 냄새가 후각을 매섭게 자극했다. 갑자기 짜증이 밀려오면서 표정이 일그러졌다. 화가 나서 문이라고 생각하는 판자대기를 발로 부숴버렸다. 그것은 힘없이 내 동댕이 쳐졌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으랴. 주인 잘못 만난 탓이지. 이쯤 행동했으면 진작 기어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할 놈은 어째서인지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다. 이게 술 처먹고 자빠져 있나. 눈치 없는 고요함에 더욱 열이 받았다. 눈에 뵈는 게 없어졌다. 닥치는 대로 발길질을 해댔다. 오이, 당장 안 튀어나와. 아, 그래. 숨바꼭질을 하자 이거지. 영수가 애지중지하던 가족 사진이 내 발밑으로 떨어졌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짓밟았다. 꼭꼭 숨어라 친구. 머리카락이라도 보이면 뒤지는 거야. 포켓 나이프를 짚고 나를 세웠다. 아무리 비좁은 공간도 가능성만 있다면 꼼꼼하게 확인하려고 했지만 역시나 이곳 영순의 집은 내 예상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바닥을 가득 메운 휴지 조각들, 까맣게 물든 벽지. 조금만 더 찾아보자는 생각은 결국 냉장고를 끝으로 뱉기를 들었다. 냉장고 안에는 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이 뭉쳐 있었다. 우웩. 소름 끼치는 한기가 나를 휘감는 망토가 되어 펄럭였다. 나도 모르게 헛구역질이 나왔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잠깐의 휴식과 안정이 필요했다. 며칠째 집을 방치한 걸로 봐선 아마도 영수는 내 눈을 피해 도망친 것이 틀림없었다. 홀사납게 몸을 떨며 숨을 고르는 와중에 갑자기 들린 소음이 귓속을 휘고도왔다. 그와 동시에 영수철처럼 몸을 앞으로 튕겼다. 순식간에 입구로 뛰어갔더니 그곳에는 이진철이가 문짝을 들고 서 있었다. 너 이 개새끼 오랜만이다. 엄청 반갑긴 한데 타이밍이 좀 지랄 맞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언 5년 만이던가. 그때의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타난 지금까지.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는 인사 대신 욕이 튀어나왔다. 녀석 또한 도망으로 응답했고 만족을 못한 나는 그냥 무작정 녀석을 쫓아갔다. 야, 거기 안 서. 결코 느린 질주가 아니었건만 진철이와 나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장전했고 녀석을 잡는 순간 속사포로 발사할 준비를 마쳤다. 뜬금없이 영수의 집에 찾아와서는 왜 나를 보고 도망가는 것인지, 그동안 뭐하고 숨어 지냈는지. 저 멀리 코너에서 녀석이 몸을 꺾었다. 나 또한 전속력으로 달려서 코너에 이르렀고
다시 목표물을 찾아내려는 순간 간발의 차로 엄청난 경적 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성난 황소처럼 돌진했던 덤프트럭과 나 사이에는 불과 몇 cm의 간격뿐이었다. 기겁을 하며 뒤로 나자빠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갔다. 다리부터 천천히, 그리고 허벅지를 지나 상체, 재빨리 다리를 꼬집으며 자극을 주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간신히 일어설 수 있었다. 비록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코너를 돌자마자 완전히 기절해 버렸기 때문이다. 그곳은 덤프트럭 따위가 절대 달려 나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다. 그 사고 이후로 한동안 집 밖을 나서지 못했다. 당시의 상황이 스크린에 투사되면서 겁먹고 뒤로 자빠져 있는 주인공이 등장했다. 잠깐 슈퍼를 가려고 한다면 어디선가 튀어나오는 덤프트럭이 내 몸을 산산조각 낼 것만 같았다. 반복되는 트라우마 이외에도 심한 몸살 감기를 얻었다. 그 원인은 사실 짐작하기가 힘들었다. 지금은 햇빛이 쨍쨍한 여름일 뿐더러 감기 걸릴 만한 행동은 일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매번 감기약을 먹고 있지만 오히려 악화되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결심을 굳힌 나는 한여름에 두꺼운 외투를 걸친 채 차에서 내렸다. 목적지는 영수의 집이었다. 내 인내심은 진작에 바닥을 드러냈고 하수구멍이 적나라하게 보였다. 이 지긋지긋한 채무관계라도 끝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손에 쥔 채 걸음을 계속했다. 녀석의 불쌍한 인생 또한 끝내기 위해서 아마 고마워할지도 모른다. 죽고 싶은 용기를 내가 대신 심어준 것이니까. 지난번 발로 걷어 차버린 문짝을 지그시 밟았다. 웬일인지 역겨운 냄새는 나지 않았다. 야, 내가 마중 나올 줄이야. 숨 잘 쉬고 있었네. 최영수. 뜻밖에도 영수가 안에 서 있었다. 거지같은 몰골에 깨죄죄한 옷차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나를 노려보는 시선이었다. 사과해라. 응. 마지막 기회야. 죽음을 앞에 두고 정신이 나간다더니 딱 어울리는 상황이네. 돈을 갚을 방법을 못 찾아서 헷가닥한 모양이다. 뭘 사과하라는 거야? 알려줘. 녀석과 나의 거리를 좁혔다. 충분히 위협적인 자세임에도 어째서인지 도망가지 않았다. 진철이한테 사과해. 이진철이. 너 때문에 자살한 건 모르지? 자살했다고? 덤프트럭이 진철이를 짓뭉개놨어. 그 끔찍한 형상 너도 봤을 텐데. 그때 내가 겪었던 일을 떠올렸다. 갑자기 튀어나왔던 덤프트럭. 그리고 사라진 이진철. 일종의 경고 메시지였다. 무섭다기보단 오히려 가소로웠다. 맨날 처맞으며 빌빌거리던 새끼들이 단체로 미쳤나. 몸을 날려 녀석을 덮쳤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뱃속으로 휘집어 넣었다. 축하해. 뭐? 피가 흐엉치고 내장이 튀어나오는 순간에도 녀석은 입이 찢어지게 미소를 지었다. 영원한 지옥으로 온 것을. 그날 겪었던 한기가 서서히 내 몸을 감쌌다. 미친 듯한 악취까지 동반하며 지옥수 마냥 들러붙었다. 닭살이 돋으며 털 하나하나가 곤두섰다. 미친 듯한 추위가 불어 닥쳤다. 일어나 있던 나는 순간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어느새 다리가 꽁꽁 얼어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녀석에게 최대한 멀리 떨어지기 위해 엉금엉금 기어나갔다. 아직까지 팔이 움직이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밖을 향해서 나아갔다. 순식간에 배꼽까지 얼어버렸다. 숨을 쉬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끝없는 한빙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미친 듯이 나아갔지만 냉장고 앞에서 양팔이 얼어버렸다. 그대로 심장이 얼고 목이 얼고 입이 얼었다. 마지막 뇌가 굳어버릴 때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어디서부터 꿈이었을까? 끝내 답을 찾아버린 나는 마지막 질문을 뒤로 한 채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이 멈췄다. 다음 날 영수의 집 냉장고에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시신 두 구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다. 7번째 이야기, 개복치. 포클레인 기사로 사회생활에 뛰어든 제가 사장님과 술자리를 하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때는 88년 4월 사장님께선 어업에 종사하시던 분이셨고 항구에서 포획량이 가장 많으셨던 항구왕이었다 합니다. 그늘도 어김없이 선원분들과 만선의 꿈을 안고 출항하셨다 합니다. 유독 조류가 심한 곳에서 그물을 내리셨다는데
그물이 조류에 많이 내려갈 때도 있지만 그만큼 고기들이 휩쓸려 그물에 걸린다고 사장님에 놓으셨답니다. 하필 그날따라 그물이 어디로 쓸려갔는지 한참을 찾는 바람에 평소보다 작업이 늦어졌고 마지막 그물을 올리고 선원들과 항으로 회항하려던 중 한 분이 사장님께 저기 개복치 있다고 오늘 그물 쓸려간 게 복이라며 말씀하셨답니다. 개복치는 가끔 잠을 청할 때 수면에 누워 잔다는데 그때 조용히 다가가 꼬리 부분에 줄이 달린 작사를 꽂으면 힘도 못 쓰고 잡힌답니다. 희한한 게 조류도 개복치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엔진 끄고 조용히 다가갔다 합니다. 그리고 개복치가 사정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작사를 지르려던 선원 한 분이 의혹하는 비명과 함께 뒤로 주저앉았고 사장님께선 왜 그러냐 물으며 넘어진 선원을 일으키며 개복치를 바라본 순간 사장님도 비명을 지르셨답니다. 그것은 개복치가 아니라 사람의 시신이 팔다리를 축 밑으로 늘어뜨린 채 엎드려 있었답니다. 날은 어두워져 가고 있었고 신고를 해도 시신을 인양해줄 배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사장님은 좌표만 기록한 채 항으로 회항하기로 맘먹으셨답니다. 그때 왜 시신을 거두지 않았냐는 제 질문에 죽은 자를 배에 싣는 순간 그 배가 운을 잃는다는 미신이 있어 그랬다는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했답니다. 시동을 걸고 전속으로 회항하는데 사장님께서 소변을 보러 선체 뒤로 가는데 그대로 바지도 못 내린 채 지리실 뻔하셨답니다. 시신이 불과 10m 밖에 멀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선실로 뛰어들어가 레이더와 나침반 항로를 확인해봐도 배는 확실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었답니다. 마른 짐을 삼키며 사장님보다 한참 어른이셨던 선원분을 데리고 선체 후미로 갔고 여전히 1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시신이 보였답니다. 분명 조류도 역방향으로 흐르고 있었고 선원분도 하얗게 질리면서 말씀하셨답니다. 조졌다 저거 따라온다. 건져줄 때까지 지랄이네. 어쩌면 좋나. 사장님께선 그때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등골마저 서늘해져서 선원분께 절대 던질 생각 말하며 괜히 화를 내며 선실로 들어가셨답니다. 그리고 항구가 보일 때 지금 아까 그 선원분이 어서 빨리 와 라고 급하게 찾았답니다. 배에 있던 모든 분들이 나왔고 저거 간다라는 그 선원분의 말씀을 듣고 사장님이 시신을 바라봤을 때 오징어를 잡으러 저녁에 출항한 선박 쪽으로 시신이 떠내려 가고 있었답니다. 뒤에 그 시신이 건져졌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일부러 안 보고 안 들으려 애쓰셨는데 이상하게 그때 이후 포획량이 심각하게 줄어 결국 포클레인을 하시게 됐답니다. 그때 자신을 건져주지 않은 사장님을 원망해 그 시신이 저주를 내린 건 아닐까? 아직 또 다른 배를 따라다 미고 있진 않을까? 궁금할 뿐입니다. 8번째 이야기, 가출. 이곳이 도심 한복판인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에 내 입이 쩍 벌어진다. 쌩쌩 달리는 차들과 뭐가 그리 바쁜지 쉴 새 없이 빠른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구름에 닿을 기세로 높게 뻗어있는 고층 빌딩들. 어디로 고개를 돌려도 다 신기하기만 할 뿐이었다. 장점이라고는 공기가 좋다는 것 정도다. 내가 살던 마을과는 닮은 곳이 전혀 없는 이곳은 그야말로 신세계를 방불케 한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되려 공기 좋은 우리 마을을 부러워하겠지. 하지만 태어나서 집안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던 내게 있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곳이 그 어느 세상보다 많은 설렘을 안겨주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어림짐작만 할 뿐 이곳이 어디인지는 전혀 몰랐다. 알지도 못하는 곳에 어떻게 오게 되었냐고. 글쎄, 무작정 집을 나와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 여기였을 뿐. 딱히 내 의지로 온 건 아니었기에 뭐라고 할 말은 없네. 그랬다. 난 지금 생전 처음으로 가출이라는 것을 했을 뿐이었다. 사춘기라는 게 이런 기분일까? 뭔가 지긋지긋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괜히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고 평범한 일상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기. 아무래도 난 지금 그런 경험에 못 이겨 이러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렴 어떤가? 이것도 하나의 경험. 즉, 살면서 N번쯤 겪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썩 나쁘지는 않다. 아니, 오히려 잘했다는 생각이 더 강하다고 해야 하나? 지금 난 충분히 설레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느릿느릿 걸음을 옮긴다. 일단은 이곳이 어딘지부터 알아야 했다. 돈 한 푼도 없이 과일 장수 아저씨의 트럭 뒤에 몸을 숨기고 야채 장수 아저씨의 트럭에
몰래 올라타기를 여러 번. 그 끝에 도달한 곳이 여기였을 뿐이었다. 난 트럭에서 내려 저만치 화단까지 힘겹게 도달하고 나서야 움직임을 멈추고 지그시 거리를 둘러보았다. 배추가 2통에 단돈 5,000원. 햇감자가 왔어요. 내가 타고 왔던 트럭의 주인 아저씨가 차에서 내리기 무섭게 확성기에 대고 소리쳤다. 이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드는가 싶더니 별 볼 일 없다는 듯 가던 길을 가기 바쁘다. 그렇게 몇십 분이 흘렀을까. 겨우 배추 2통을 팔고 1,000원짜리 5장을 건네받은 아저씨의 표정이 어둡다. 아무래도 생각보다 장사가 안 되자 기분이 언짢은 모양이다. 그래도 저 아저씨 트럭 덕분에 이곳까지 오게 된 건데 이왕이면 장사가 잘 되길 바랬건만 괜스레 내가 미안해지는 순간이었다. 아저씨는 지폐를 바지춤에 구겨넣고는 다시 트럭에 올라탄다. 이내 서서히 거리를 빠져나가는 트럭.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준 아저씨는 그렇게 사라졌다. 난 그 뒤로도 좀 더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구경하다가 그 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아무래도 먼 길 오느라 몸이 많이 고단했던 모양이다. 얼마나 잠이 들어 있었을까. 힘겹게 감긴 눈을 떠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어 어둑어둑 해졌었다. 여전히 오가는 사람들로 거리는 북적북적하다. 잠이 덜 깬 눈을 꿈벅거리며 거리를 둘러보는데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진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니 대 6살 정도 되었을까 싶은 작은 최고의 여자아이가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언제부터 보고 있던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내긴 잠을 깨우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던 걸로도 충분히 고마울 따름이었다. 내가 살며시 미소를 짓자 그 여자아이 역시 귀여운 미소를 머금고는 앵두같이 작은 입술을 들썩거렸다. 넌 누구니? 어디서 온 거야? 내가 살던 곳은 어디야? 미안하게도 난 말을 할 줄 몰랐기에 그냥 멀뚱멀뚱 소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런 내 모습에 소녀가 살짝 심술이 났는지 양 볼에 바람을 가득 불어넣고는 뾰로통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 모습이 귀여워 나도 모르게 또 한 번 피식 웃는다. 그때 저마치 멀리서 중년의 여성이 소녀를 향해 소리치며 손짓했다. 지민아 뭐해? 빨리 안 오고. 아무래도 소녀의 엄마인 모양이다. 소녀는 엄마를 한번 바라보았다가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갈팡질팡하더니 이내 내일은 꼭 대답해줘야 해. 라는 말을 끝으로 엄마가 있는 곳까지 쪼르르 달려나갔다. 엄마 손을 붙들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소녀는 가는 내내 자꾸만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난 작은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다. 내 미소가 거기까지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만은 와닿았는지 소녀가 배시시 웃었다. 새삼 엄마 손을 붙잡고 길을 걷는 소녀를 보자 내가 살던 마을과 내 집이 생각난다. 오작 가출한 지 하루도 안 되었는데 말이다. 그나저나 이곳은 내가 살던 마을과는 다르게 숨 쉴 때마다 밀려들어오는 질 나쁜 공기가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다. 단순히 먼 길을 오느라 지치고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다. 이런 곳에서 사람들은 365일 내내 살아가는 것인가.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인다. 난 서둘러 화단에서 내려와 쉴 곳을 찾기 위해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다. 한참 동안 길을 헤매고 다녀도 도통 쉴 만한 곳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시멘트 덩어리만 즐비할 뿐 내가 바라는 쉼터는 보이지 않았다. 그보다 목이 너무 마르다. 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옛날 누군가에게 들어본 것 같다. 집 떠나면 목만 축난다는 말을. 난 그 말을 절로 실감하는 중이었다. 오작 가출한 지 하루도 안 되어서 이렇게 지칠 줄은 몰랐다. 물과 음식물 정도는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착각이었나 보다. 하긴 태어나서부터 지금껏 집안에서 살다시피 살아온 내가 봐온 것이라고는 마을이 전부였으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차라리 비나 왔으면 그런 빗물이라도 마실 텐데 어디까지나 내 희망사항일 뿐. 하늘도 무심하게 비는 내리지 않는다. 난 지금 벌을 받는 건가? 목이 바짝바짝 마르다 못해 한참 동안 걸었더니 온몸의 수분이 전부 말라가는 기분이 든다. 상당히 고통스러웠다. 그렇게 얼마나 흘렀을까? 더 이상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주름이 쏟아졌다. 아무래도 잠을 더 자야 하는 모양이었다. 그럼 어느 정도 체력이 회복되겠지? 물은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겠다. 난 대충 구석진 골목 한편에 자리를 잡고 몸을 눕혔다. 어느새 어두웠던 밤하늘이 어슴푸레하게 밝아져 온다. 무식하게도 밤새도록 걸어다닌 모양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고생에 온몸이 쑤시고 저리다고 비명을 질러댄다. 난 천천히 눈을 감는다. 문득 아까 초저녁 즈음에 화단 앞에서 만났던 소녀의 얼굴이 떠오른다. 처음 본 내게 선뜻 말도 걸어주고 미소를 지어 보였던 소녀. 한편으론 그렇게 귀여운 소녀가 이런 숨 막히는 도심에서 살아간다는 게 안쓰럽게 느껴졌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소녀를 꼭 내가 사는 마을에 초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소녀도 좋아하겠지. 머릿속에서 소녀가 내일은 꼭 대답해줘야 해라고 했던 한마디가 어렴풋이 맴돌다 사라진다. 아마 난 잠이 들은 모양이다. 그것도 아주 깊은 잠에. 내일 소녀에게 대답해줘야 하는데. 난 저 멀리 못된 마을에서 온 달팽이라고. 집 떠나면 개고생이니 나중에라도 절대 가출은 하지 말라고.